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파이널 이론 정리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양도소득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계자산, 그리고 소득세 중에서도 임대소득 있죠. 이제 33회, 34회 실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35회 시험에서는 이론으로 물어볼 시기가 됐다. 그래서 임대소득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자, 국외자산 하면, 자,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가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에서 양도를 했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누가 납세 의무자고 외국 자산은 어떤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세율은 몇 프로고, 그죠? 이런 부분을 한 8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국외자산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누가 납세 의무자냐 이거죠.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5년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외국 자산 양도한 것도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을 우리나라에서 계산할 때 무엇로 계산하느냐? 양도할 때 당시 그 나라의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그래서 국외 자산은 실거래 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3번 양도 가액과 필요 경비, 즉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지 관리할 때 들어간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이런 걸 지출했을 때 필요 경비죠. 그것을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을 할 때는 기준환율이라고 그래요. 기준환율은 미국 화폐나 우리나라 화폐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걸 기준환율. 그런데 외국 미국 화폐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우리나라 화폐도 아닌 제3국의 화폐로 주고받았다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삼각형으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 미국의 화폐와 그 나라 국가의 환율과 그때 당시 미국 화폐와 우리나라의 화폐 비율을 계산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재정환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번은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자산을 양도를 했다면 그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 있겠죠. 거기에는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일명 혼차익이 있다면 그건 뭐한다? 제외합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에 환차익이 있다면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여러분 5번에 보시면 국내 자산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줘요. 일명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투기를 하든 안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죠. 오히려 투기를 해서 돈 벌면 우리나라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해외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만 6번에 대해서는 국외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도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해외 자산은 그 나라 법률에 따라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관계 없어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국외 자산은 보유기간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제는 해줍니다. 그리고 7번 해외 자산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등기 여부
보유기간에 관계없기 때문에 비례세율이 있죠. 1년 안 돼서 팔면 70%, 60%, 미등기 70% 비례세율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점차 늘어나는 누진세율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70%, 60%, 50%, 40% 이와 같은 비례세율은 해외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6에서 45%에 해당하는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합니다. 다음 8번. 그렇다면 외국의 자산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그 나라 법에 따라 납부했는데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이중으로 또 계산하는데 거기에 또 세금 내라 그러면 이중부가 위헌 소지가 있죠. 그래서 외국 자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과세할 때 산출세 세금이 나오면 여기서 공제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다. 그래서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양도차익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8번까지에 대한 내용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만 빠진 게 있다면 9번 이렇게 외국에서 부동산 양도한 걸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했는데 이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외 자산 양도한 양도소득세도 우리나라 자산과 똑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인정이 된다. 요거 하나만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보셨고 이번에는 8번째 테마로 봅니다. 8번째 테마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비과세. 임대가 뭐죠?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 받는 것 또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임대업의 소득인데 임대는 주택임대사업도 있고 상가부동산의 임대사업도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주택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죠. 그래서 먼저 임대사업의 범위 첫 번째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등기 여부 상관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대여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임대업의 소득이고 부동산이 아니래도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부동산상의 권리하면 대표적인 것이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이죠. 지상권 설정되어 지역권 설정되어 그리고 전세권, 임차권,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기억할 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오른쪽 맨 끝에 공익사업에 관련된 것은 뭐한다? 제외. 지상권하고 지역권만 지상권, 지역권을 공익사업에 관련해서 설정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업의 소득에서 뭐한다? 제외하고 기타 소득으로 가서 별도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지상권, 지역권 설정되어 이렇게 나오면 임대업의 소득인데 앞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지역권 설정되어 이렇게 나오면 임대업의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기억.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임대를 했을 때만 임대소득이냐? 아니죠. 광고용으로 토지나 건물 옥상이나 측면에 간판 등을 광고탑을 설치하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대가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고 부동산,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상가 건물 같은 걸 신축을 했어요. 그리고 팔아야 되는데 매매가 안 되니까 그 부동산을 일시적이죠. 일시적으로 대여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겠다. 또 이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대출받는데 담보로 제공해줬어요. 담보물로 제공해주고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것도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의 범위는 1번하고 기업, 니은, 디귿 요거만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2번, 3번도 임대업의 소득이지만 최근에 물어보지는 않죠. 그래서 1번하고 기업, 니은, 디귿 이렇게 점검하시고 그리고 밑에 가서 비과세가 있죠. 부동산 임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정답, 농지를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제가 농지를 여러분한테 임대를 해줬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대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농지를 농사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나는 임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때 나는 세금 내야 돼.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받는 대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 1주택 소유자, 고가주택은 뭐하고 제외하고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여기서 1주택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입니다. 이때 1세대 그럼 부부죠. 부부는 합산을 해서 주택수를 계산을 한다.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이 있으면 1주택자로 보지 않죠. 그래서 부부가 한 사람이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면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여기서 고가주택이 뭐예요? 가격이 높은 거, 가격이 높은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하고요. 양도소득에서 고가주택이 달라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양도, 매매 가격이죠. 실제로 팔았으니까 실거래 가격이 12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은 매매 가격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비과세 결정할 때 주택수 계산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러할 때는 1주택으로 보는데 첫 번째 고가주택의 개념,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죠.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가 얼마? 12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우리는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구분 등기가 된 거 있어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각각 주택수를 계산하겠다. 다음 3번 공동소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요.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소유로 보고 지분별로 나누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이 지분이 가장 많은 자,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보고 지분이 적은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계산을 하는데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죠. 아니 가장 큰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이 얘기는 50%, 50%면 지분이 큰 자가 두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는 각각 소유로 계산을 하고 그때 각각 소유로 하되 두 사람이 협의를 하면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합니다. 다만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각각 소유로 하되 한 사람을 임대사업 소득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4번 남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 맺고 타인의 주택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그런 주택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거나 전세를 주는 걸 전전세, 전대라고 하죠. 이를테면 월세 계약 체결하고 다른 사람한테 월세 주는 걸 전대라고 하고, 타인의 주택에 전세 계약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다른 제3자한테 전세를 주는 걸 전전세라고 하는데, 이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할 때는 본인 소유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이를테면 제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 원래 비과세야. 근데 내 주택 말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제가 전대를 하거나 전전세를 했다면 그것도 내 소유 주택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번 1주택자냐 아니냐, 그럴 때는 가족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 즉 부부가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이를 합산을 해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는 부모 자식 간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합산하는 건 아니고 각각인데, 부부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합산을 해서 1주택이냐 2주택이냐를 판단한다. 그리고 6번 국외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고가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임대사업하는 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 부분에 또 주택수 계산 알아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소득에서 지문 3가지는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사업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1번, 2번, 3번 요 지문 3가지는 꼭 이해하시고, 첫 번째 1번이 주택 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1년 동안에 임대료 등을 받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은요, 종합소득과 본인의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든가 아니면 따로 떼어서 요것만 가지고 분리 과세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세요.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든가 아니면 따로 떼어서 분리 과세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납세자가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2번 질문. 여러분, 간주임대료가 뭐야? 간주임대료가 임대료로 간주한다.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상가 부동산은 보증금에 있으면 보증금의 이자를 계산해서 임대료로 본다. 그게 간주임대료. 그래서 일반 부동산 하면 상가 등은 무조건 간주임대료 계산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2번. 주택은요, 3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3개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 한해서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상가 부동산은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간주 임대료 계산하지만,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총수익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의 뜻은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한 이자 부분 계산해서 월세 받은 걸로 보고 계산하겠다 이 얘기인데, 상가는 무조건, 그런데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로 계산하는데, 2번의 두 번째 줄 다만 요 3주택 이상 그럴 때 요때 소형주택은 빼고 계산합니다. 소형주택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2억 이하 이런 소형주택은 3주택에서 빼고 숫자를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마지막 3번에 보시면 결손금이에요. 임대사업하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손해본 거. 근데 상가 임대사업에 발생한 손실은요, 다른 데서 공제 안 해주고 내년에 그 상가 부동산의 임대소득에서만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에요.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본인의 올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 결손금은 공제를 하겠다. 이를테면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종합소득, 근로소득이 1억이 있어요. 소득금에 근로소득이 1억 있는데 내 이름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1억에서 2천만 원을 빼고 8천만 원의 소득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할 거다. 그죠? 예, 이렇게 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일반 상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주택만 공제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임대사업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임대소득까지 해서 소득세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